네, 윤석열 대통령 해외 순방 중에도 지금 당대표 경선, 전당대회를 앞두고서 여당 내부 갈등이 계속 증폭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오늘 검찰이 이재명 대표에게 설 연휴 이후 검찰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를 했죠. 지난 10일에 이어서 두 번째 소환 통보가 되는 겁니다. 사안은 다르지만요. 오늘의 전국 현안을 짚어보겠습니다. 김형준 명지대 특임교수, 배종찬 인사이트K 연구소장과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원래는 국민의힘 전당대회 갈등 짚어보려고 했는데 이재명 대표 소환 통보가 조금 전 속보로 전해져서 이재명 대표 설 연휴 이후 검찰 조사를 받을 것으로 보이는지 그리고 출석할 것으로 보이는지 두 분께 먼저 여쭈겠습니다. 먼저 소환에 응할 것으로 보십니까? 저는 소환에 응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은 지난 10일 첫 소환에 응하고 난 이후에 네네. 이재명 대표가 기자회견을 했거든요. 그렇죠. 그러고 나서 뭐 조사에 앞으로 검찰의 소환에 더 적극적으로 응하겠다는 것보다는 이건 이제 전면전이다. 예. 이제는 민주당도 더불어민주당도 함께 정치 운명 공동체가 돼서 대응을 하는 것이다. 예. 그렇다면 장기전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이제 법원에서 가리겠답니다. 검찰에서 가리겠다가 아니라 그 메시지를 이재명 대표가 분명히 했고 그리고 총선이 또 이 법적 공방이 진행되는 가운데 있을 정치적인 이 평가겠죠. 네. 어느 쪽이 더 맞느냐, 어느 쪽이 더 옳은 주장이냐 그 부분에 평가될 것이고 어차피 이제 지지율이라는 것은 이재명 대표의 몫이겠죠. 네. 어떤 식으로든 이제 지지율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끌어올리고 그것은 당과 함께 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거든요. 저는 그 소환에 응해서 뭐가 남을까, 뭐가 해소될까라고 생각을 다분히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에 소환에 응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지난 10일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이제 수원지검 성남청에서 출석해서 조사를 받고 이틀 뒤에 이제 기자회견을 했는데요. 기자회견에 야당 파괴 멈춰라. 그리고 경찰복 입고 강도 행각을 지금 하고 있으니 사실상 뭐 불체포 특권 포기할 수 없겠다 이런 뜻을 밝혔거든요. 그래서 소환에 응하지 않을 것 같다라고 이렇게 전망하셨어요. 김명주 교수님은 어떻게 전망하세요? 저는 전망보다는 소환에 응해야 된다고 봅니다. 응해야 한다. 당위성.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제일 첫 번째는 지금 만약에 대장동 문제와 관련돼 특히 이제 3대 지금 사건 때문에 계류돼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잖아요. 그 이제 성남FC 후원금 의혹. 그다음 뭐 다 아시다시피 쌍방울 변호사 대납 의혹인데 국민들이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는 거는 오히려 그 두 사건보다는 이 대장동 의혹 관련된 부분들이 굉장히 커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뭔가 명쾌하게 입장 표명과 더불어서 검찰 수사 결과를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뭐 성남FC 후원금 쪽에서 소환해서 나가고 이거는 안 나간다고 한다고 하면은 이게 지금 얘기한 식으로 이게 잘못된 정치 보복이란 것도 있지만 여야 진보와 보수와 아무런 상관없는 중도층에서 봤을 때는 왜 소환에 응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뭔가 자기 스스로 이걸 인정하지 않느냐라는 것에 대한 부분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 두 번째는 뭐냐면 지금 많은 부분 속에서 불체포 특권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본인 스스로가 내려놓는 모습을 보여줘야지만이 당당한 모습을 보이지 그걸 자꾸만 정치 보복이나 프레임 속으로만 딱 갖다 놓고 가져간다고 했을 때 올 수 있는 저는 오히려 득보다는 실이 훨씬 더 많을 수가 있고 또한 세 번째는 이걸 통해서 지금 뭐 오늘 뭐 얘기가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친문 포럼이 만들어지고요. 근데 선거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당내에 있어서의 상당한 나름대로 마찰과 분열이 있을 가능성이 큰데 이거를 자꾸만 소환을 미루게 되면은 당연히 비명 그리고 친문 쪽에서는 왜 소환에 응하지 않느냐라고 요청하고 요구할 수가 있는 부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소환에 응하지 않음으로써 오히려 당내 분열이 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거를 말끔히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하고 그런데 검찰은 이제 판단하겠죠. 구속영장을 청구할지 아니면 뭐 불구속 기소를 할지 그거는 검찰의 문제고 이재명 당대표 입장에서 정치적인 이득을 따져본다고 한다면 저는 당연히 소환에 응하는 것이 오히려 나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정치적 이익을 따져본다면 소환에 응해서 당당히 조사받는 것이 더 나을 것이다. 이렇게 전망, 또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영장 청구 가능성까지 좀 나오고 있어요. 물론 뭐 여러 가지 전망 중에 하나인데 어떻게 예상하세요? 저는 언젠가는 하겠죠. 하지만 뭐 소환에 불응한다고 해서
뭐 1월 말 또는 2월 초 이렇게까지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은 그 전에 국민의힘 상황을 보면은 전당대회로 상당히 시끄러울 수가 있거든요. 예. 저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지금 검찰이 영장 청구를 했는데 법원에서 만약에 기각을 해버린다든지 예. 또는 영장 청구에서 발부가 된다 하더라도 상당히 정황적으로 조금 무리인데 이러면 이게 더 정쟁적으로 저는 파장이 커질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영장 심사를 하기 전에 일단 체포 동의안이 처리가 돼야지 그러니까요. 이제 영장 심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그런 것도 여야 간에 사실은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뭐 상반기에 개혁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완전히 이거는 정말 경색이 될 겁니다. 네. 그렇다면은 그런 상황이라면 검찰로서는 한 가지 충분하게 준비돼서 이재명 대표가 도저히 불응할 수 없는 네. 그런 상황까지 갈 정도의 국면일 테고 이재명 대표로서는 적어도 이렇게 이제 검찰에서 요구해 올 때 나도 뭔가 해명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반응을 보일 시점이라면 저는 3.8 전당대 국민의힘 전당대회는 지나고 나서 이후의 시점으로 판단됩니다. 그렇게 예상하시군요. 지금 설 연휴가 당장 이제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잖아요. 그런데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도 내일 새벽에 이제 한국에 도착을 합니다. 전방위적인 압박으로 이제 비춰질 수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뭐 예고된 거죠. 예, 우리가 예. 이재명 근데 이게 설 대표의- 민심에도 큰 영향을 미칠 그렇죠.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이제 설 민심을 두고는 항상 그 민심의 흐름을 예. 나름대로 전략적으로 활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이제 많았었어요 그동안. 네, 네. 근데 다만 이제 올해는 선거가 마침 없습니다. 예. 내년도에 선거가 있고요. 아마도 올해 추석이 상당히 나름대로 또 추석 민심이 중요할 수가 있는데 그렇겠네요. 지금 예. 설 민심은 그거보다는 선거보다는 우리 각종 정치 현안과 관련된 부분이지 않습니까? 네. 지금도 드러나고 있는 게 이재명 당대표 사법 리스크와 관련된 부분들. 그리고 두 번째가 지금 3.8 전당대회를 두고 지금 굉장히 나름대로 네, 네.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과연 어떻게 흘러갈까라는 부분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한 1년 정도 이제 가까이 오는데 과연 윤석열 정부가 청와대도 대통령실도 바꾸고 개각도 할까? 뭐 이런 부분들이 그렇겠네요. 이제 정치 현안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당연히 뭐 그런 와중 속에서 이재명 대표 소환은 빅카드라고 볼 수도 있는 것이고 네. 화상거리에서 이게 정말 소환할 나갈까 안 나갈까 지금도 얘기하는 저희도 예, 얘기하는 예. 것처럼 여러 가지 현안이 음. 큰 나름대로 화두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또 관심은 그동안 이제 해외 도피 생활 약 8개월 동안 했습니다. 뭐 태국에서 붙잡힌 김성태 전 회장이 내일 아침 한국으로 이제 송환이 되는데요. 김성태 전 회장의 입에 지금 정치권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영상으로 저희가 구성을 했습니다. 보고 오겠습니다. 내가 2년이라면 내 사이 분도 도대체 저는 김성태라는 얼굴도 못 되겠거든요. 근데 그분이 왜 제 변호사님이 되냐? 네, 일부 언론에서는 김성태 전 회장의 귀국을 놓고서 각종 뭐 여러 가지 의혹들, 네. 뭐 변호사비 대납 의혹이라든지 예. 대북 송금이라든지 판도라의 상자가 열릴 수 있는 그러한 입이다 예.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김성태 전 회장이요 어제 언론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이재명 대표를 모른다, 본 적도 없다. 이재명 대표 때문에 내 인생은 초토화됐다 이런 언급을 했어요. 예. 자, 그 입장을 검찰 조사 이후에도 계속 유지할 것으로 보십니까? 저는 이게 정치적인 예상보다는 더 복잡해질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한간에는 우리가 또 이 대장동 의혹을 중심으로 보다가 또 다른 초점으로 옮겨가면서 더 의혹이 증폭됐던 것이 바로 쌍방울의 변호사비 대납이거든요. 예, 예. 그 이야기는 뭐냐면 이재명 대표가 대법원 선고를 받을 때까지 역할을 했던 변호사들이 여러 명이고 네. 쟁쟁한 정관제후까지도 생각할 수 있을 정도의 실력자들이면 정말 기껏 수백만 원, 수천만 원 받았겠느냐. 예. 상당히 많은 돈의 이 변호사비를 받았을 네. 텐데 그 비용을 쌍방울에서 중간 처리해 줬을 것이다. 이른바 기업에서 할 수 있는 게 전환사채, CB를 통해서 이제 지급을 하는 방식이거든요.
이제 우리가 그걸 지금 설명하려면 한도 끝도 없으니까 네, 일단 네. 그 용어만 기억해 주시고 전환사채를 통해서 변호사비를 대납했을 것이라는 그건 의혹. 주장 의혹일 그렇습니다. 뿐입니다. 지금. 또 아태평화 교육협회가 있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이 북송한 자금이 있는데 예. 이 자금이 불법적이다. 이게 또 이재명 대표하고 연관된 거 아니냐. 마지막으로는 이제 쌍방울과 관련돼서 김만배와의 중간 연결고리가 쌍방울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지금 뭐냐면 이재명 두 사람의 가장 직접 당사자일 수 있는 김성태 전 회장이 이재명 모른다. 네.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도 김성태 모른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중간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중간에 있는 사람들이 누가 있냐면은 네네. 일단 이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됐다. 아타평화 교류협회랑 관련 있죠. 네. 이화영 전 부지사. 예. 그다음에 김만배. 왜냐하면은 최우양 쌍방울 전 부회장 헬멧맨입니다. 예, 예. 이른바 헬멧맨이 쌍방울 전 부회장이니까 김성태 전 회장과 무관할 수가 없겠죠. 아. 이걸 통해서 뭔가 이 대장동과 관련됐던 특혜를 받았다라고 의혹을 받는 그 돈이 예. 자금의 행방이 뭔가 쌍방울을 통해서 세탁이 됐는가? 그렇다면 이걸 얼마나 수사를 이 명쾌하게 예리하게 해낼지가 관건인 것 같아요. 네, 네. 뭐 여러 가지 연결고리가 있지 않겠냐 이런 추정 뭐 보도도 있고 해서요. 여러 가지 다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뭐 아직 뭐 충분히 조사가 지금 이루어진 것은 아니기 때문에 과연 김성태 전 회장이 들어와서 어떤 입장을 밝힐지가 가장 주목이 돼요. 어떻게 예상하고 전망하세요? 오늘 이제 합리적 의심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네, 네. 그런 관점에서 본다고 한다면 이제 김성태 회장과 관련돼서는 그렇다고 하면 대북 송금도 개인 돈으로 했고, 그리고 이재명 대표를 만난 적도 알지도 못하고 하는데 네. 그런데 왜 도피를 해요? 그리고 당당하고 그러면 작년 10월이잖아요. 예, 예. 그때 당연히 그 부분에 대해서 명쾌하게 밝히는 것이 오히려 난 거지. 벌써 오래됐잖아요. 네. 도피 생활을 한지. 그것도 예. 뭐 황제 도피다, 황제다 네. 막 이렇게 할 정도로. 볼을 많이 쳤나 봐요. 예. 통해서. 예. 아니, 그런 것들이 일단은 왜 그래?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사건의 본질은 네. 이재명 대표를 김성태 회장이 알고 있느냐 모르고 있느냐가 핵심이 아니에요. 예, 예. 변호사 대납이 과연 있었느냐가 핵심인 거지. 네. 그러니까 뭐 이재명 대표가 모르는 상태에서 얼마든지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네. 그랬을 경우에 예.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봤을 때는 비록 만난 적도 없고 그리고 알지도 못하지만 자기 최측근들이 자기를 위해서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럼 이재명 대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나는 내가 한 게 아니니까 상관없다? 그럴 수 있나요? 아. 저는 한겨레 신문 한번 보세요. 한겨레 신문 기자가 그 네. 엄청난 돈을 받았을 때 한겨레 신문이 태한 태도가 뭐죠? 바로 사퇴하잖아요, 사장이. 예, 예. 그런 관계인 것이지 지금 뭐 아주 표피적으로 이 사람을 알았느냐 모르느냐. 저는 그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또 하나는 뭐냐면 결국은 김성태 회장이 자기가 입국하게 된 배경을 얘기할 때 뭐라 하냐면 가족들에 대한 부분들도 얘기를 했고 자기 예. 주변에 대해서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얘기를 한다고 한다면 당연히 그 부분과 관련돼서 신경 변화가 오지 않을 수가 없는 입장일 수도 있다는 거죠. 네. 지금은 저렇다 하더라도 예. 또 검찰도 뭐 증거를 정확하게 제시하면서 수사를 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이 상황 속에서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합리적으로 의심을 하면서 네. 결국 수사 결과를 지켜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뭐 막말로 지금 이재명 대표가 직접적으로 관련된 건지 아닌지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거가 네. 모르는 상태에서 어떻게 단정적으로 이거는 이재명 대표의 책임이 있다라고 얘기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내일 오전 8시쯤 귀국을 하고 바로 이제 조사를 받기 시작한다고 하니까요. 조사 내용이라든지 또 김 전 회장의 입장이라든지 나오는 대로 또 정리를 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 상황 넘어가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해외 순방을 떠나기 직전에 나경원 전 의원, 저출산위 부위원장, 기후대사 다 해임 조치했습니다. 원래 사의를 보통 밝히면 사의를 좀 수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바로 해임 조치했어요. 어떤 뜻이 담겼다고 보세요? 엇박자가 난 거죠. 그러니까 엇박자가 났다. 윤석열 대통령이 나경원 전 의원에게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기고 네. 기후환경대사를 맡겼을 때는 쭉 이걸 할 수 있을 때까지 열심히 해달라는 주문이었겠죠. 네. 그러니까 당대표를 도전하거나 이걸 원했는지 윤석열 대통령의 입장에서 나경원 전 의원이 당권 도전하는 걸 원하는지 원하지 않은지 그건 정확히 알 길은 없습니다만 네. 그냥 꿋꿋하게 내가 이 요청한 좀 부탁한 일을 계속 해줬으면 좋겠다. 그게 이제
윤 대통령의 판단이었을 수 있을 거고 첫 번째는요. 예. 두 번째로는 그냥 당권 도전하고 싶으면 본인이 판단해서 나가면 될 일인데 네. 윤심을 타진하겠다. 음. 관저에 가서 대통령을 만나보고 싶다. 이러니까 완전히 가뜩이나 아, 유승민 전 의원을 비롯해서 윤심쟁탈전이라고 이야기하는 상황에서 더 불거지게 생겼어요. 왜? 예. 나경원 전 의원이 이야기를 끝내자마자 유 전 의원이 이야기했던 것보다 더 화제가 됐습니다. 실제로 빅데이터 썸 트렌드뿐만 아니라 구글 트렌드에서도 그렇습니까? 예. 지난 한 주 동안 관심도가 거의 뭐 갑일 정도로 아. 그런 상황이 됐다라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상당히 부담이 됐겠죠. 그런 가운데 이른바 윤핵관 대통령과 가까운 친윤 의원들 조직에서 예. 뭔가 교통 정리를 하는 상황에서 이 갈등이 더 불거지고 더 부각이 된 것으로 보이죠. 네, 장재현 의원은 약자 코스프레 한다. 네. 뭐 윤 정부를 위하는 척하면서 반윤의 우두머리가 되는 것 아니겠느냐, 되겠다는 것 아니겠느냐, 강도 높게 비판을 했어요. 그런데요,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의중이 담긴 것 아니냐. 그러니까는 나경원 전 의원이 당 대표 도전에 나서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담긴 것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오던데요. 뭐 징계를 할 때, 네. 해임을 할 때 벌써 그런 게 포함됐다고 저는 보거든요. 네. 그런데 나경원 전 의원도 지난번에도 당권에 도전을 했고 네. 본인이 하고 싶은 정책 행보가 있을 거 아닙니까? 실제로 보면은 이제 예. 저는 출마가 그렇게 쉽지 않을 거라고 봐요. 몇 가지 이유 그렇습니까? 때문에. 예. 조금 전에 우리 배 소장님 말씀하셨지만 정치라는 거는 명분이 굉장히 필요하거든요. 네. 집권 초기에 대통령이 뭐 저출산 고령사회 부위원장직과 그리고 기후대사직을 줬다는 얘기는 거기에 장관급이라고 하죠. 두 개의 장관급을 줬다는 얘기는 거기에 전념한다라는 거를 전제로 한 거죠. 네. 그런데 아마 이 과정 속에서 대통령실과 나 의원 간에 있어서 어떠한 의사소통이 있었는지가 지금 단 한마디도 나오지를 않고 있어요. 근데 그 이면 속에서는 오히려 거꾸로 대통령 측근을 통해서 당대표 경선에 출마 가능성을 시사했을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높다고 봅니다. 아, 예. 그러면 이 예.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 입장에서 봤을 때는 처음에 임명했을 때와 다른 상황이 전개되니까 또 더 나아가서 이 부분을 가지고 계속해서 끈다는 거는 결국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부분들. 그러니까 예. 결국은 해임 카드를 썼다는 거는 신호를 준 거거든요. 네. 마지막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는 거로 저는 해석을 하거든요. 아, 그렇게 네. 보시는군요. 예. 두 번째는 뭐냐면 이게 지금 집권 초기라는 거예요. 네. 새 정부가 출범한 지 지금 이제 8개월밖에 안 됐고 10개월 후에 선거를 치르는데 이렇게 집권 초기에 대통령의 측근들과 각을 세우면서 갈 수 있을 가른다름대로의 그러한 그 쉽게 말해 정치적인 내공이나 이런 네. 것들을 과연 준비를 했느냐.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또 약간 좀 회의적이고. 그렇게 네, 보시는군요. 마지막 예. 세 번째는 결국은 이게 당원 100%라는 그 투표 제도를 갖고 있기 때문에 네. 여기서 이렇게 대통령 측과 어떻게 보면 좀 극단적 대결이잖아요. 네. 하나 아쉬운 거는 지금 나경원 전 부위원장하고 장제원 의원하고 당내 갈등을 하니까 네. 김기현 의원이 사라졌어요. 그렇네요. 후보인데 이분이 예. 어디에 다 그 나경원 블랙홀로 빠져버려. 지금 얘기하는 뭐 빅데이터 분석을 해보면 그게 다 나오거든요. 예. 언급량 같은 걸 포함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있을 때 가장 중요한 거는 나경원 전 부위원장이 자신의 정치적 미래에 대한 판단을 할 수밖에 없을 거다. 아. 이런 것들이 아마 이제 오늘 생각 다르고 내일 생각 다르고 21일 전까지 그렇군요. 수없이 많은 생각이 교차되지 않을까라는 근데 생각이 결국은 듭니다. 조금 지금은 윤석열 정부 초기고 하니까 아마 나경원 전 의원이 출마하지 않을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네. 보시는 것 같아요. 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아, 배 소장님은요? 저도 출마가 상당히 부담스러울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데이터를 뭐 우리 김영주 교수님은 거두시지만은 저도 이렇게 데이터를 좀 현업에서 분석을 해보면 네. 물 들어왔을 때 노젓는 거거든요. 아, 그러면 아니 당권 도전을 하는 것이 음. 당심에 초점이 맞춰지면 되는 것이지. 그렇습니다. 그러면 국민 여론조사에서도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네. 계속 선두를 달려왔던 나경원 전 의원이라면 예. 그냥 자기가 맡은 그걸 뭐 공직이다 공직이 아니다 심지어 이런 이야기도 나오던데 네. 그걸 내려놓고 저는 우리 당원들을 위해서 정말 지난 전당대회에서 못했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새로운 국민의힘을 위해서 당권 도전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되잖아요. 왜냐하면 대통령도 그렇고 이른바 윤핵관도 그렇고
당권에 도전하지 말라는 이야기는 아무도 안 해요. 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네. 그냥 당권 도전하면 되죠. 본인이 선언하고. 아. 근데 저는 예. 이 물이 들어왔을 때가 네. 한 2, 3주 전쯤이 아니었는가. 아, 그랬구나. 그리고 2, 3주 전쯤에 우리 방송에서 더 뉴스에서 저는 출마 의향이 있는 어떤 후보든 출마하면 됩니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아, 유승민 예. 전 의원도 출마 생각했으면 당원들 0표 나오면 어떻습니까? 1표 나오면 어떻습니까? 예. 2표 나오면 어떻습니까? 간보기 하지 말고 바로 해야 그럼요. 된다. 그냥 나가면 되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이 나경원 전 의원을 이제 해임 조치한 것, 부위원장 그러니까 뭐 장관급이죠. 부위원장을 해임 조치한 것을 놓고서 사실상 이게 당무 개입한 거 아니냐. 뭐 이게 야당에서는 그렇게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가 오늘 아침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듣고 오겠습니다. 제2의 진박 간별사를 내세워 무조건 말 잘 듣는 친윤 당대표를 만들고야 말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오기와 독선이 그대로 드러난 것입니다. 점입 과경에 막장 내전으로 치닫는 집권 세력의 나쁘끄러운 행태가 참으로 먹부리인견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 뜻에 따라 국정을 책임있게 이끌 생각이 눈꼽만큼이라도 있었다면 우선적으로 해임할 사람은 나경원 부위원장이 아니라 이상민 장관이었어야 합니다. 네. 해임할 사람이 나 전 의원이 아니고 이상민 장관 아니냐라고 이제 야당은 강도 높게 비판을 했는데요. 근데 최근 나온 여론조사를 보니까요, 나경원 전 의원이 김기현 의원한테 이렇게 뒤집힌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 여론조사를 잠깐 보고요. 나경원 전 의원 측은 뭔가 조사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리얼미터 조사입니다. 제가 보면 김기현 의원이 32.5가 나왔고 나경원 전 의원이 26.9가 나왔거든요. 네. 근데 이게 지금 나경원 전 의원 측은 그동안 각종 조사에서 계속 국민의힘 지지층 조사에서는 1등을 달렸잖아요. 근데 이번에 뒤집힌 것으로 나오거든요. 문제를 제기하는데 실제로 문제가 있는 조사입니까? 동일한 방식에 의해서 조사를 했기 때문에 네. 이거를 뭐 어떤 형태로 인위적으로 뭔가 거입했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예. 그럼 그전 거는 그럼 왜 인정하고 네. 새로 나온 거를 네.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군요. 조금 근데 다만 조사 결과가 나오기 전에 네. 대표가 나와서 이렇고 얘기한 게 이제 구설수에는 오를 수는 있겠으나 잘 아시다시피 ARS 조사 방식과 네. 전화면접 방식은 조금 차이는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저 조사 결과에서의 응답률은 3.7%밖에 안 됩니다. 굉장히 그렇습니까? 낮아요. 예,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조사기관에서 동일한 방식을 가지고 조사했다고 했을 때는 일단은 그 틀은 인정을 해야 된다. 네. 다만 해석에 있어서의 문제가 있을 수는 있는 거는 분명히 낮죠. 그래서 아마도 제가 볼 때는 이번 주에 예. 아마도 굉장히 많은 조사 결과가 좀 나올 거라고 봐요. 그렇죠. 예. 그 결과와 어떤 식으로 다만 저렇게 되면 이게 선행지표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네. 아 이게 뒤집어졌구나. 예.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조사 결과 문제는 뭐냐면 나경원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저 정도는 각오를 하고 나올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만약에 나온다고 한다면. 예. 그래서 조사 결과에 대해서 너무 일희일비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조사 결과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좀 더 큰 틀 속에서 자신의 정치적인 미래를 보고 고민을 해야지 조사 결과에 따라서 움직인다고 한다면은 네. 제가 볼 때는 조사는 언제든지 뭐 바뀔 수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그렇군요. 지금 뭐 다른 여론조사가 기관들이 있기 때문에 이번 주에도 조사 결과가 나올 것 같은데 여론조사는 이제 흐름을 보라고 하잖아요. 짧게만 말씀드리면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결과로 인해 영향을 많이 줄 것 같아요. 이게 윤심인가? 이렇게 해석이 돼버릴 수 있거든요. 결국 네. 여론이 그 뒤에 나오는 여론의 꼬리를 무는 이른바 밴드웨거닝 영향, 네. 역마차 영향을 줄 수가 있거든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예. 이게 뭐 결과에 불법성이 있느냐, 네. 그리고 또 그렇지는 않을 것이고요. 또 불손한 불법적 의도가 있는 것이냐, 네. 그렇지 않을 수도 있을 것이고요. 예. 그런데 이제 기존의 방식과 똑같다라고 김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큰 차이는 뭐냐면 네. 그냥 정당 지지율 더불어민주당이든 다 조사해서 예. 그대로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기존의 다른 조사 결과들처럼 등록을 하고 발표를 했더라면 이게 큰 변곡점이 있는 시점이잖아요. 12일, 13일이. 그렇죠. 그리고 또 예. 결과도 두 후보 간의 순위가 뒤집어졌고 네. 그렇다면 이럴 때는 사실 뭐 무리하지 않고 기존의 방식대로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정당 지지율도 다 공개하면서 이렇게 조사를 했더니 이렇게 나왔다 했다면 상당히 이런 오해의 소지를 차단할 수 있었을 텐데 네.
라는 또 예. 여지는 남겨두게 되네요. 알겠습니다. 오늘 뭐 정치권 이슈 짚어봤는데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배종찬 인사이트K 연구소장 김영준 명지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